마치 이 세법 개정은 무조건 다 돈 많은 사람한테만 간다. 이건 우선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 재정건전성 얘기하시면서 그리고요. 국가 부채 늘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국가 부채 문제가 있다면은 세금을 돈이 있는 사람들한테서 당연히 걷어야죠. 그래야 그게 재정이 안정이 되는 거지. 그 노력은 안 하고 그것도 포기하고 이것도 포기하면은 결국은 공공부문이 정부가 성장률에서 마이너스 0.5%를 까먹고 있잖아요. 아니, 그렇죠. 그 결과가 나온다는 걸 제가 그렇진 지적하는 거고요. 지금까지 그렇게 방만한 재정의 운영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정책을 할 무슨 방만한 경영을 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방만한 400조 부채가 는 거죠. 400조요? 네. 보세요. 총리님, 문재인 정부 1, 2, 3년도에 국가 부채 비율의 증가율은 그 이전 정부보다 훨씬 낮아요. 코로나 때 2년, 그때 국가 부채율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경제 잘 살렸어요. 윤석열 정권 들어와가지고 59조 추경할 때 그 돈 뭘로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 살려가지고 나온 그 법인세 세금 그런 걸 다 모아가지고 53조 원의 추가로 더 거쳐가지고 그 돈으로 윤석열 정권에서 첫 번째 추경 돈으로 썼어요. 그렇게 경제 잘 살려가지고 넘겨줬으면 됐지. 왜 자꾸 전 정부 탓을 하냔 말이에요. 다시 아니고 그다음에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제 질문이에요. 코로나 때요.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 전 세계가 세계 대공황이 올 거라고 그랬어요. 그때 다른 나라들이 마이너스 4% 경제 성장을 할 때 대한민국은 마이너스 0.7%였어요. 그리고 4% 경제 성장하고 2.9%, 6%까지 간 거예요. 그렇게 경제 잘 살렸으면 됐지. 그걸 왜 자기네들 못하는 걸 왜 전 정부 탓을 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2020년, 2021년에 G7 회의에 코로나를 세계에서 가장 잘 대응한 나라, 그리고 코로나 이후를 가장 대비를 잘한 나라 해가지고 G7에서 2년 연속 초청을 받아서 세계가 그 경험을 공유하자 해서 초청을 받아갔던 겁니다. 그걸 인정하시고요. 지금 의원님께서는 너무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총리님이 일방적으로 얘기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아니, 말씀을 들어보세요. 말씀을 들어보세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말씀을 들어보세요. 총리님이 일방적으로 얘기하시잖아요. 의원님이 일방적으로 하시는 거죠. 여태까지 일방적으로 얘기해 오셨잖아요. 이제 제가 말씀을 할 기회를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죠.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재정 지출이 증가한 비율을 보면 2020년에는 우리가 오히려 조금 지출이 적었습니다. 미국이 더 많았어요. 그러나 19년부터 22년까지 합치면 지난 몇 년 동안의 세출의 증가가 가장 많았어요. 그러니까 많았으니까 잘 됐다? 문제가 없어야 잘 되는 거 아닙니까? 재정의 건전성이 심대하게 타격을 받아가지고 재정의 건전성이 심대하게 타격을 받아가지고 400조가 늘어가지고 GDP 대비 비율이 50%가 돼가지고 국제사회가 경고를 하는 것이 잘 된 겁니까? 총리님. 그것은 너무 일방적인 얘기입니다. 숫자를 가지고 얘기하세요. 숫자를 가지고. 제가 숫자를 가지고 말씀드렸고요. 잠깐만요. 그래서요. 총리님. 네. 그래 제가 지금 숫자로 가지고 말씀드렸으니까 그걸 참고해 보시고요. 이게 경제 실패로 인해 가지고 세금이 안 거쳐 적어요. 그런데 부채 내기는 싫어. 그런데 정부 때문에 경제 성장률은 떨어져. 이러지도 저라도 못하니까 지금 분식회가하고 있어요. 뭐냐? 한국은행에서 일시차입금 계속 가져오잖아요. 내년도에 그 일시차입금에 따르는 이자를 내년에 3,492억 원을 편성을 했어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세금이 없으니까 돈이 안 들어오니까 당연히 빨리빨리 집행을 해야 되니. 이거는 또 국민들을 굉장히 곡해시키는 통계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뭔지 알아세요? 국민들을 곡해시키는 거예요. 잠시만요. 제 얘기 들으세요. 정태호 의원님 잠시만요. 지금 의원님들께서 너무 말씀하셔서 질문도 안 들리고 답변도 안 들립니다. 그리고 총리께서는 우리 의원이 질의를 하시면 질의 다 끝난 다음에 답변하셔야지. 지금 의원이 질의를 하시는데 답변하니까 질의 내용이 안 들립니다. 의원님들
처음에 대정부 질의할 때 오죽하면 국회의장께서 초등학교를 비유하셨습니까? 우리 지금 이 국회 생방송이 되고 있으니까 의원님들께서 다 의견이 있으셔도 질의의원 다 들으시고 답변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분식 해결을 하냐면요. 외평채 기금이 있어요. 그거를 공자기금으로 가져옵니다. 그 외평채 기금은 외환 관리를 위해서 쓰는 돈이에요. 국가 부채 비율을 안 늘리려고 거기서 돈 가져와가지고 공자기금으로 가져가지고 세탁해가지고 그걸 정부 일반 회계로 가져와가지고 그걸 쓰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분식입니다. 대통령이 얘기하는 분식이라는 게 이런 게 분식이에요. 의원님, 그것도 굉장히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외자 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말씀을 드릴까요? 네. 우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식이라는 표현은 전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어느 재정도 연간 운영을 위해서 돈이 필요하면 한은에서 꾸고 또 세금이 들어오면 갚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수는 분명히 부족합니다. 가져오는 경우는 아니, 그렇죠. 제가 답변을 하니까 조금만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이 시간은 들어가지도 않지 않습니까? 왜 설명을... 자, 그렇게 보면 세수가 부족한 거를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거냐? 그거는 재정으로서는 당연히 어떤 조치를 해야죠. 그러면은 여유가 있는 데에서 당장 필요하지 않은 데서 이거를 서로 간에 대차를 하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외평기금을 말씀하셨는데 또 우리의 외환시장에 대한 혹시 개입이 어려워지지 않느냐 하셨는데 외환시장의 개입을 외평채만 합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한국은행이 정부하고 같이 그러한 필요한 외환의 문제가 있으면 같이 개입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기금의 여유가 있으면 세금이 많이 거쳤으면 좋겠죠. 저는 그 세금이 완전히 법인세 인하 때문에 생겼다. 물론 법인세가 경제가 안 좋으니까 많이 세수가 결손이 나는 건 맞아요.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어려운데 법인세도 인하를 안 했다면 더 어려워졌을 거 아닙니까? 어째서 세금을 많이 걷어서 계속 재정에 지출만 하라는 겁니까? 그거는 대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우리 부채를 일방적으로 늘리면 결국 그거는 우리 신인도 저하, 우리 기업들의 차입 코스트의 증가 이런 걸로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서민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총리님, 기금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정부에서 다 가져가는 바람에 기금 운영이 어렵다고 그럽니다. 참고하십시오. 제가 분식회가 얘기한 거는요.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를 분식회가 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이렇게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R&D 예산 말씀드릴게요. 대통령이 6월 28일 재정전략회의에서 한마디 하면서 R&D 예산이 다 깎여버렸어요. 31조 원 올해 23년 31조 원이 25.9조 원으로 깎였습니다. 대통령 한마디로 이렇게 막 무너져도 되는 건가요? 저는 대통령님의 한마디에 깎였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카르텔 얘기하면 그냥 다 깎아버리는 거예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에 이 R&D 예산에 대한 비판이 어떤 거였는지 의원님께서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총리님은 R&D 예산이 편성되는 과정을 잘 아세요? 잘 압니다. 어떻게 되나요? 과기부가 일단 총괄적인 거를 하고 기재부에 보내서 심사를 받는 거죠. 그런데 자꾸 그 일정이 바뀌었다 이러시는데 저는 그것은 전체적인 예산 편성 과정에서 항상 그러한 차원의 검토 내지는 서로 협의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어떻게 해서 예산이 도대체 몇백조가 편성이 되는데 대통령님이 한마디에 총리님이 과학기술기본법을 읽어보셨나요? 네, 압니다. 거기에 날짜가 딱딱 박혀 있습니다. 언제는 뭐하고. 그래서 장기 전략과 예산 배분 계획에 따라서 전년도 10월 31일 그리고 당년도 1월 31일, 3월 15일, 5월 31일, 6월 30일 이때 뭐 해야 된다고 기본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절차를 다 밟아가지고 6월 30일 날 결정을 하는 거예요. 6월 20일 날 대통령 말 한마디 하니까 그동안에 밟았던 모든 절차가 다 무력화돼 버리는 거예요. 대통령이 아니면 과기부 장관이 총리님이 과학기술기본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 문제에 대해서 법을 제대로 지켰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필요하시면 우리 과기부 차관께서 좀 설명을 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법에요. 날짜가 적혀 있다니까요. 아니, 법에 제가 6월 30일로 딱 적혀 있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요. 저는 이것이 다 이런 합법적인 방법을 절차를 거쳐서 편성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있지는 못하니까 필요하다면 과기부 차관으로 대통령이 말씀 한마디 하는 바람에 그 앞에 과정이 다 무력화되고 그 관련 부처나 연구기관에서는요 6월 28일 날 그 일이 있고 나서 7월 5일 날 예산을 새 예산안을 제출합니다. 5일 동안에 20%씩 다 깎아지고 요구서를 내요.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이게 무슨 정부예요? 구멍가게도 이렇게 안 해요. 아니 그거는 또 의원님의 일방적인 지금 주장이시죠. 그러니까 그 아니, 그 절차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지를 우리 과기부 차관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겠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다 기억을 못 하겠어요. 그거는요. 이게 지금 차관 나와 보세요. 예, 설명해 보세요. 예, 먼저 과기부 차관으로서 부처에서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내용을 제때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뭐야? 말씀드리겠습니다. 절차가 대통령의 한마디로 R&D 예산이 갑자기 깎였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미 작년도 11월 30일 날 국가과학기술 원로와의 오찬이 있었습니다. 그때 과학기술 원로들께서 나눠 먹기식 예산을 지적을 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 지적을 받으셔서 이와 관련해서 원로들의 혁신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잘 받아서 당시 그 자리에 계시던 과기부 장관께 R&D 혁신을 하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건에 내부적으로 과기부 부처 내에서 사실은 논의를 계속 해왔지만 장관님이 못하신 게 아니고요. 계속 논의를 했지만 이거에 대해서 빠르게 이야기를 하지 못했고 그 이후에도 이거는 원로들의 말씀이셨고 그다음에 그 새해 올해 들어서 1월 24일 날 과학기술 영 리더와의 대화에서 또 똑같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들어왔고 또 이와 관련해서 내부적인 논의를 거쳤으나 저희가 빨리 부처에서 조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일처의 그 과정에 대해서 6월 30일까지 하는 거는 법적에 있으나 이전에도 7월 달 넘겨서 사실은 예산으로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위반했다 안 했다는 법적으로 저희가 판단할 문제지만 이전에도 그런 일은 계속되어 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잘못했네요. 잘못했고 그러나 5일 만에 그 중요한 과기 예산을 20% 깎아가지고 다시 짰다라는 게 참 신기합니다. 예, 그 들어가세요. 부분에 대해서는 충실히 지금부터 제대로 잘 이렇게 확진할 수 있도록 윤석열 들어가세요. 이렇게 윤석열 정권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가뜨리고 있어요. 경제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위기입니다. 그러나 더 위험한 것은 정부가 위기를 위기로 인정하지 않거나 모르고 있다는 것이 더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 대한민국의 미래가 무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모든 위기의 중심에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 위기 극복을 시기에 국민의 힘을 모아야 할 시기에 오히려 대통령은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총리님, 오랜 경험을 가진 총리께서 그 중심을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